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미국 주식 채널 12프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 구독자님들께서 물어보신 폴폴리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폴폴리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같이 만들어 볼 폴폴리오는 비전문가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폴폴리오의 기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같이 만들어 보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폴폴리오에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폴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인 재무설계사나 공인 회계사들을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만들어지는 폴폴리오는 같이 공부해보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 폴폴리오 안에서 고려되는 것은 단순 증권, 주식, 채권, 현찰 등만을 고려한 것이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총체적인 폴폴리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는 주식과 채권, 현찰만 다루겠습니다. 그럼 폴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식을 고려해 볼 건데요. 주식의 장점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TF나 뮤추얼 펀드 같이 한 바구니 안에 많은 회사가 들어있는 분산된 투자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산업에서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회사가 좋아서 애플에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주 ETF에서 애플이 들어가 있는 기술주 ETF를 고르는데 문제는 애플 이외에 그 바구니 안에 수많은 다른 기술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장점은 다수의 선택입니다. 주식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수천 개가 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또 수만 개까지 이룰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산업에서 다수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수익률인데요. 이 세 번째는 단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집중적인 투자에 의해서 고른 회사의 수익률은 보통 ETF보다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잘못될 경우 수익률이 훨씬 떨어질 수도 있죠. 그것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잘못됐을 때는 온전히 나의 몫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TF는 여러 회사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주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들이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에서는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점은 다른 투자 대상들보다는 위험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위험률이 또 높을 수도 있죠. 두 번째 단점은 회사의 실적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이외에 커다란 뉴스로 인해서 내 회사의 실적이나 지금 현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같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아까 잠시 설명드렸듯이 등락률에 있습니다. 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등락률이 다른 투자 대상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좀 더 마음 쓰실 일이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ETF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ETF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바구니에 여러 회사를 집어넣음으로써 그 특정 산업에 관련된 많은 회사를 넣던지 특정 지수를 따라서 많은 회사를 부분적으로 집어넣던지 해서 한 바스킷에 투자함으로써 분산 투자의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개개별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률이나 등락률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ETF의 두 번째 장점은 투자 시간입니다. 그 얘기는 바쁘신 분이나 또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특히 초보분들 이 투자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한 종목을 사들임으로써 한 바스킷을 사들임으로써
그 산업에 많은 회사들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개개별 회사를 분석하고 하는 시간들을 아낄 수가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투자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ETF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일단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회사의 투자 비율을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큰 단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번째 단점은 유지비가 드는 겁니다. ETF는 보통 1년 익스펜스, 그러니까 유지비가 있습니다. 아주 얕은 퍼센테이지이긴 하지만 매년 그 유지비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그런 것이 없죠. 주식은 그 주식을 사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지비가 들지 않는데 ETF는 작지만 유지비가 계속 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요. ETF는 수익률이 개별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장점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바스켓 안에서 원하지 않는, 특별히 힘이 강하지 않은 회사들도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산업이 다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움직임이 강한 회사도 있을 수 있지만 움직임이 약한 회사도 잡아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개별 종목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채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채권의 장점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위험률이 낮습니다. 그것은 채권의 특성상 만기까지 가져가면은 원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받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위험률이 낮습니다. 채권의 두 번째 장점은요, 이자 소득에 있는데요.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가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약속된 이자 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채권에들 많이 투자를 합니다. 특히 은퇴자들이나 연금 기관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의 이 투자 대상에서 마지막으로 현찰을 하겠습니다. 현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따로 적을 필요 없이 현찰의 장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찰의 장점은 위험률이 없습니다. 현찰의 장점은 처음과 끝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쓰는 만큼 이미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찰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으로선 아주 안 좋은 것이죠. 하지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항상 폴폴리오에는 현찰이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 이유는 이 현찰은 다른 대상들의 주식이나 ETF나 채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이 ETF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ETF가 채권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현찰은 가운데 있는 매개체입니다. 주식을 살 때도 현찰이 필요하고요. 주식을 팔면은 현찰을 줍니다. 그렇게 이 세 군데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이 현찰은 늘 조금씩 갖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에 바로 투입을 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곳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찰은 쓸모는 가장 좋은데 투자의 대상으로서는 꽝입니다. 자, 그럼 폴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폴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고려돼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소들 중에서 첫 번째는 본인의 나이입니다. 본인의 나이가 10대, 30대, 60대 나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나이가 고려되어서 알맞는 폴폴리오를 짜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려돼야 되는 것은 시작할 때 기본적인 시드만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투자금과 내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고려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억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불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한 달에 10만원씩 꾸준히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폴폴리오를 키우겠다 하는 투자가가 있을 수 있고요. 기본 투자금도 크고 추가 투자금도 클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재력이 있는 분도 될 수 있고요.
그러기에 폴폴리오 만들기 전에 나는 어떤 식의 투자를 할 것인지, 기본 투자금과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곰곰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요.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모두 한꺼번에 투자하고 기다리는 성향이 있고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어치 조금씩 들어가는 투자 성향이 있고요. 1,000만 원어치를 사놓고도 아예 잘 돌아보지도 않는 무심한 투자 성향도 있고요. 매일 매시간 남는 시간으로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만 수시로 체크하는 분들이 있고요. 투자된 회사를 직접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 성향이 많이 틀립니다. 저의 투자 성향은요, 아주 단기 투자 성향입니다. 원래 굉장히 단기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지금 이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더 계획 있게 플랜에 맞게 움직이려고 내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가끔 나도 모르게 굉장히 단기적인 생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유혹이 많이 듭니다. 폴폴리오를 만들 때는요, 나의 투자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사람인지 본인을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지만 여지껏 살아오면서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투자 폴폴리오를 만들 때는 반드시 내 성향이 어떤지 그 성향에 맞게 가야 합니다. 폴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돼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목표입니다. 내가 이 투자를 왜 하는지, 이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미리 하시기 전에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데요. 그러다 보면 바다에 파도가 치듯이 많이 흔들립니다. 조금 빠졌을 때 팔고, 조금 올라가면은 또 팔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들락날락 흔들리기 때문에 이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자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이렇게 따로따로 최소한 3가지가 싫다면 장기 목표를 나는 투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은퇴 자금을 만드는 것이야 한다면은 이 투자의 내용을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나이에 맞게 성장성과 배당 쪽에 또한 원금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이 돼야 됩니다. 5번째 고려돼야 될 문제가 나의 투자 플랜입니다. 그 얘기는 폴폴리오를 운영하면서 나는 어떤 때 팔고 어떤 때 사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고를지 이 플랜을 좀 짜놓으셔야 됩니다. 그 플랜대로 움직이셔야, 조금 기계적으로 움직이셔야 이렇게 흔들리는 유혹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30% 빠졌을 때는 내가 10%를 더 사야 되겠다. 아니면 10%가 빠졌을 때는 나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플랜은 나의 투자 성향에도 고려가 돼야 되겠죠. 이 플랜을 짜놓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최소한 중간은 갑니다. 제가 이 플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정말 투자에서는 밑바닥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고치려고 플랜을 짜고 그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플랜을 자꾸 수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움직인 경험이 많이 없어서 플랜을 짜놓고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폴폴리오를 구성하고 폴폴리오를 유지 못하는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폴폴리오를 어떨 때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투자하는 투자가 되는지 그 방해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과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다 보면은 누가 뭐에 투자해서 2배가 됐대, 누가 뭐에 투자해서 무려 10배가 됐대 하는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두 거짓은 아니겠지만 그 투자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맞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을 확률도 있고요. 물론 또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듯이 인사이더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나쁘게 트레이드 하신 분들도 있겠죠. 우리는 너무 목표를 과다하게 잡고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데 아주 크게 방해가 됩니다. 내가 플랜을 짜서 플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누구는 1년에 50% 벌었어 60% 벌었어 하는데 내 포트폴리오는 5% 6% 혹은 마이너스 20%가 돼 있으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랜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보면서 수정을 해 나가면 천천히 수정을 해 나가면 되는데요. 이게 안 맞는다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종목들을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시기가 힘듭니다. 플랜을 수정을 하면은 천천히 수정 이후에 움직이셔야 됩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과다한 목표나 욕심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다한 목표를 세우시거나 욕심을 조금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빚입니다. 절대로 투자는 빚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빚으로 하면은 사람이 많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고요. 빚으로 시작한 투자는 그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위험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바로 수익률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수익률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위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에 쪼들리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가 쉽습니다. 절대로 나의 재무 상태, 이 투자금, 이 포트폴리오 플랜을 벗어나는 과다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빚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구성하는데 방해되는 아마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트폴리오에 구성되는 방해되는 세 번째는 돈 계산입니다. 돈 계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은 어떤 주식에서는 돈을 많이 벌거든요. 어떤 주식에서는 별로 돈을 못 벌어요. 어떤 주식에서는 오히려 하락도 합니다. 계산을 계속 합니다. 우리는 나는 얼마 벌었어, 나는 얼마 손해봤어,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목표는 예를 들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분이었는데 돈 계산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손해가 조금만 나도 자꾸만 팔아버립니다. 이득이 나면 날수록 계속 쫓아갑니다. 이 투자에 방해가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망치는 습관입니다. 주식은 팔지 않으면 손해도 이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컴퓨터상의 포트폴리오 안에 계좌 안에 마이너스 30%가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팔기 전에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조금 줄일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또한 이득이 많이 났을 때는 30% 40% 이득이 많이 났을 때는 나는 얼마 벌었으니까 가서 지갑을 하나 사도 돼. 나는 얼마를 벌었으니까 여자친구한테 새로운 전화기를 하나 사줄 수 있어. 부자가 된 느낌은 알겠는데 팔기 전에는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팔기 전에는 그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돈 계산을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목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팔았을 때 얼마가 될 수 있는 계산만 해놓는 거지 계속 한 가지의 투자, 한 종목의 투자에서 계속 손해보고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만 너무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손에서 떠나지 않은 주식을 미리 버리시면 안 됩니다. 팔지 않았으면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돈 계산에 집착하지 마시고 투자를 돌아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수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데 구성하는데 방해되는 네 번째는 과신입니다. 스스로 너무 믿어버립니다. 내가 몇 년을 투자를 했는데
성공적이었으니까 나는 잘해. 나는 감이 있어. 자기를 스스로 과신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실수를 하면서도 실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고 계속 더 나쁜 수렁으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여기저기 웹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도 많이 확인을 하고 이 회사의 프로덕트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모두 리뷰도 보고 자신을 해서 샀습니다. 주식이 조금씩 빠집니다. 그런데 손절의 타이밍은 놓치고 너무 많이 빠집니다. 물론 IBM 같이 좋은 회사는 다시 돌아오는데 신생 회사이든지 아니면 그 산업에서 중간급 회사면은 자기가 너무 과신한 나머지 계속 물타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계속 사들입니다. 계속 사들이고 하다못해 떨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밑으로 떨어질 때도 계속 맹신을 하는 거죠.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 이건 반드시 3년 안에 개발되는, 3년 안에 기적의 약이 개발되는, 기적의 기계가 개발되는 회사야 하면서 계속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계속 집어넣습니다. 한마디로 쪽박을 찹니다. 스스로 과신하지 마시고요. 5번째는 회사 사랑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투자한 종목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분명히 지금 퍼포먼스는 굉장히 나쁜데도 이 회사는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많이 들을 거예요. 투자를 하면 회사를 사는 거다.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주식을 사기는 했지만 투자를 했지만 회사는 당신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회사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내 투자의 플랜에 맞게 이 회사가 움직여줄 때만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책이나 많은 글에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곳에 애정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드물기는 하지만 정말 있습니다. 내가 애플이라는 회사의 제품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고 이 회사와 같이 성장하겠어. 충분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내가 지금의 현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이 회사가 내가 세운 목표나 플랜에서 벗어났을 때는 과감히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사를 사신 것이 아니고 회사의 주식을 산 거고요. 그 회사의 주식은 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내 목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내 플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과감히 버리시고 더 싸지거나 더 좋은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같은 회사를 다시 사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회사와 생사를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투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예가 뭔지 아십니까? 요 근래에 뉴스가 터졌었죠? 워런 버핏이 자기가 투자하던 델타를 비롯한 모든 항공주를 한꺼번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델타 항공은 2월까지만 해도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지하고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은 워런 버핏은 투자의 대상으로만 생각한 거지 그 회사를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같이 가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회사에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회사가 잘 돼야 내가 돈을 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어려울 때 내가 같이 있겠다.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집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아주 유능하시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워런 버핏도 이 투자의 바로 정수를 얼마 전에 보여주셨죠. 우리도 그런 점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봅시다 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흔히들 많이 알려진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제 가상인물을 하나 세워야 되겠습니다. 홍길동님이고 36세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나이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님은 36세 직장인이고요. 월급을 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동안 그 월급들에서 조금씩 쪼개서 적금을 들어놓은 거여서
1000만 원이 나와서 1000만 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할 것이고요. 추가 투자금으로서는 월급에서 50만 원을 떼어내서 계속 투자하려고 합니다. 홍길동이라는 가상인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흔히 알려진 방법인데요. 110에서 나이를 뺍니다. 110에서 내 나이를 뺀 퍼센테이지를 주식 투자에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로 잡고요. 포트폴리오의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74%는 주식 투자가 되고요. 나머지는 현찰의 채권은 16%, 채권과 인컴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데 투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적금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원금 보장이 어느 정도는 되는 인컴 펀드나 인컴 ETF를 하셔도 됩니다. 채권 펀드, 채권 ETF와 인컴이 16% 정도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찰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늘 포트폴리오에 10%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26에서 10을 빼면 16이니까 채권과 인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주식이고 파는 게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 정도가 현찰이고 이 16%는 여기가 채권과 인컴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홍길동님은 아는 형님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해서 원금 보존을 어느 정도는 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투자를 원하는 아주 소극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은 성장도 필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약간 중도파입니다. 이 투자 성향이. 또한 목표는 은퇴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에 의해서 투자 성분은 이미 다 만들었고요. 여기 74%라고 하는 소리는 740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는 160만 원, 채권은 160만 원, 현찰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분이 중도파기 때문에 원금 보존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지만 성장도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일단 원금 보전과 어느 정도의 보호는 26%는 이분과 맞죠. 이분의 성향과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주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을 원금 보전이 앞에 있으니까 주식을 74%를 주로 인컴을 받거나 좀 더 안정적인 주식을 고르고요. 나머지 26%를 성장주로 가면은 이분의 성향과 맞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곧 740만원의 74%는 유틸리티나 이런 전기회사, 은행, 이 배당이 있으면서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안전한 안정주에 들어가야 되겠죠. 740만원의 26%는 완전 성장으로 가야 됩니다. 배당이 없고 성장을 위한 작은 회사나 큰 회사라도 배당이 없고 아직도 많이 자라고 있는 회사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잡는다면 740만원에 이거를 70과 30으로 하죠. 740만원에 70%는 52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30%는 나머지 22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파이의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습니다. 이분은 안정성을 위주로 한 성장을 원하면서 이 안정성에 또 여기 160만원까지 또 여기 100만원까지 총액 780만원이 주로 안정적인 곳으로 투자를 하고요. 220만원은 성장 쪽으로 모아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종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가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조금 자신이 붙으면 아무래도 성장으로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성장주도 괜찮구나.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를
성장은 좀 올리고 인컴은 조금 내리면은 요 안에서 주식의 큰 틀 안에서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월 투자금은 그러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다 나눠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일 안전한 게 어디죠? 제일 안전한 건 현찰입니다. 제일 안전한 것에부터 차례대로 채워놓는 겁니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세 달이면 150만 원이죠.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로 150만 원이니까 여기에다 15만 원 넣고, 여기에 16%니까 또 그거에 맞는 몇만 원이면 25만 원이면 25만 원을 넣고, 또 여기 조금 남죠? 왜냐면 지금 한 달치가 아직 채 다 못 썼으니까.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첫 달은 5만원뿐이 주식이 안 오죠. 두 번째 달 50만원은 전부 다 주식에 넣습니다. 세 번째 달 50만원도 전부 다 주식에 넣습니다. 그럼 세 달을 균형 있게 가져간 거죠. 그럼 저는 지금 이제 바로 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별로 없는데 1000만원씩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퍼센테이지 이 균형을 잡아놓으면은 투자하는 것을 한꺼번에 이 세 섹터를 전부 다 한꺼번에 셋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만한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제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500만 원은 들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면은 일단 머릿속에 현찰은 50만 원이 있어야 되네, 주식으로는 한 350만 원 들어가겠네, 뭐 이런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곳부터 채워 들어가는 겁니다. 현찰은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모을 때까지 계속 현찰만 넣습니다. 물론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일단 작게나마 구성을 해놔야 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나는 지금 20만 원뿐이 못 넣는데 500만 원을 언제 다 모읍니까? 이런 분들도 있죠. 일단 500만 원의 첫 번째가 현찰이니까 현찰에 50만 원을 놓고 세 달이 걸리겠죠. 그런 다음에 인컴 펀드나 채권 펀드에 채워넣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80만 원이면 4달을 더 모아야 되겠죠. 여기를 채워놓고 그런 다음에 주식을 조금씩 채워가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초기 투자금이 없을 때 추가 투자금으로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제일 등락이 심한 주식으로 가면은 의욕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부터 채워나가시면서 주식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이 처음부터 얕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는 그만한 시간을 들이고 해야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일단 만들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주식부터 시작을 하시면 처음에 들어간 20만 원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요, 포트폴리오는 고사하고 주식은 쳐다도 보기 싫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시간을 벌면서 천천히 주식시장에, 왜냐하면 일단 포트폴리오를 생성하기로 했으면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되거든요. 보면은 그 주식의 움직임도 느끼게 됩니다. 채워가면서 이쯤에 왔을 때는 이미 5달, 6달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으로 주식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의 손실이나 많은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300만 원으로 잡으면 또 상대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여기 나온 퍼센테이지로 나눠놓고 안전한 곳부터 채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고요. 내일은 이 포트폴리오 만들기 2탄으로 이 홍길동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요. 궁금하신 것이나 같이 공유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댓글이나 디스커션 섹션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 영상에 1탄을 마쳤는데요, 2탄에서도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기로 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